안녕하세요. 엄춘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3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9강과 마찬가지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의 그림인데요. 29강에서는 여기 있는 청초한 모습의 히파티아를 다뤘었죠. 최초의 여성 수학자이자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의 뮤즈. 예, 여기까지 하셨고, 오늘은 여기 계신 분이에요. 플러티너스인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그쵸? 뭐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고 또 키도 이렇게 커 보여서, 그쵸? 굉장히 훨씬 돋보여요. 이렇게 사이드에 있지만. 그리고 요게 그 라파엘로가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또 라파엘로 어찌 보면 가장 굉장히 근처에 놓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플로티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면 원래 그쵸? 그리스에 있어야 되죠. 아테네. 근데 피렌체 플라톤 아카데미는 이제 15세기의 플라톤 아카데미, 피렌체에 세워진 플라톤 아카데미를 얘기하고 뭐 라파엘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로티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next. 신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플라토니즘이라는 뭐 방대한 철학을 딱 한 줄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보시고 궁금하시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한번 더 느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뭐 그리스어가 되겠죠. 헨, 누스, 푸시케, 피직스. 그쵸? 자, 볼게요. 자, 원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마인드, 그다음에 월드 소울, 그 다음에 뭐 월드 머티리얼, 아니면 머티리얼 월드가 돼 있죠. 요 두 개를 보면, 그쵸? 일단 월드가 들어가니까 플라톤의 어떤 감각계인 것 같기도 하죠. 그쵸? 어떤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 머티리얼 월드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그 현상계, 감각의 세계에 있을 때는 머티리얼과 뭐가 있어야죠? 소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몸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랑 소울이랑 가까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항상 피직스, 육체와 같이 물려있는 그런 소울, 그게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어로 보면 해는 그냥 원입니다. 원, 최상의 존재라는 거. 마인드는 누스인데 그냥 일자에 가까운 정신이에요. 원이라는 어떤 존재자로서 최상의 존재자를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존재자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마인드, 정신이 있다. 정신 중요하죠. 그걸 마인드라고 하고, 푸시케는 영혼인데 피직스랑 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머티리얼 월드라는 피직스는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일자, hand, 또 원은 일자라고 하죠. 일자에서 유출된 형상의 수용체의 물질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자연. 자, 원에서 유출된 건 형상이라고 했어요. 또 폼이죠. 이것도 또 플라톤이랑 비슷하죠. 이데아는 어떤 형상의 세계, 폼의 세계이고, 그쵸? 감각의 세계는 뭐 이데아의 그림자, 모방이라고 한 거죠. 자, 뭔가 좀 비슷하긴 한데 어이했던 설명상으로는 좀 유사점도 있지만 플로티누스의 사상은 그리스어로 할게요. 헨, 누스, 푸시케, 피직스 이런 네 단계의 어떤 계층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윤리관적으로 좀 설명하면 좀 부드럽게 윤리관 설명하면 유출은 자, 유출이란 거 요거 emanation이에요. emanation. 유출은 넉넉함이 이랬을 때 흘러 넘치는 내리사랑의 미덕이고 회귀 return. 회귀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빌의 열망인 에로스이며 저 헨에서는 유출을 해요.
넘치기 때문에 그쵸? 사랑의 미덕이 넘쳐서 유출이 되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다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합일, 원과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굉장히 고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고차원이라고 할까요? 그쵸? 그런 합일의 열망을 에로스라고 하고 이걸 리턴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일자와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고귀한 영혼을 만들고자 하며 고귀한 영혼, 그쵸? 소울이 고귀해져야 돼요. 이 영혼이 점점 일자와 가까워져서 뭐 마인드를 넘어서 원에 가까워지면 자식의 덕이 넘쳐서 또 유치를 해요. 그쵸? 에머네이션이 나오겠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또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또 사랑에 넘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자 이런 유출가 어떤 리턴 회귀하려는 그런 합일의 열망 자 이런 식으로 신플라톤주의의 윤리관을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할 때 간단하게 할 때 그 이론론자 What is universe 할 때 그건 존재론이고 How to live 그쵸? 어떤 아르케나 substance를 찾는 그런 존재론이 있었고요. 이론론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쵸? 그 How to live는 철학의 윤리학 분야라고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리네상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네오플라토니즘을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이태리의 리네상스는 피렌체가 중심이라는 거 얼핏 아실 거고요. 또 이탈리아의 뭐 르네상스 하면 화가 3명이 생각나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다음 라파엘로 3대 거장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르네상스라는 것이 뭐 문의 부흥, 뭐 고대 그리스나 로마로의 회귀, 뭐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히 머리에 기억이 남지만 통틀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아니라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라고 하고 그 피렌체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려면 플라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피렌체에선 플라톤과 연계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플라토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피치노라는 분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이런 모자, 이게 동그란 모자를 썼고 이분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쵸? 지금으로 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때 동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14세기, 그쵸? 15세기 로마 사람들의 어떤 복장이 동방으로 가면서 여기도 모자를 썼는데 이런 모습의 인물들은 동방 사람들이고 그쵸?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자, 이런 모자를 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플라토라는 분이 있었고요. 생물연도를 보시면 1350년, 1452년. 자,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플라톤주의자예요. 자, 여기도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기독교인데, 그쵸?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쪽은 정교회예요. 그쵸?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가 꼭 그리스에서만 믿는 정교회라기보다는 이 헬레니즘 시대부터 이 15세기까지 지중해 연안의 어떤 언어들은 그리스어가 굉장히 자리 잡음을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이쪽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정교회가 아니에요. 그쵸? 로마는 로마 카톨릭,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리스 정교회. 자, 그리스 정교회를 대표해서 피렌체 공의회를 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중요한 그쵸? 신경이라고 하죠. 경전. 우리가 하면 신약선서, 구약선서, 그런 거를 공인해주는 그런 컨실이 있는데, 아무튼 로마 카톨릭의 그런 회의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1439년에 피렌체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어떤 로마 문명의 마지막이지만 중세 마지막 15세기지만 그쵸? 뭐 단절된 문화는 아니지만 좀 이질적인 문명 그쵸? 진짜 이태리 반도의 로마 카톨릭인 로마와 기존에 진짜 로마를 세웠던 세력들이 콘스탄틴 동로마로 가서 한 1000년 정도 산 그런 인물들과 어떤 학문과 그런 뭐 인문이 교류가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요 1439년 잘 외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정교의 대사, 델리게이션으로 와서 한 5년, 6년까지 피렌체에 머물렀다고 해요. 플라토라는 사람. 이분 플라톤주의자인데 이름도 플라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튼 어머니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또 피치노라는 분인데 굉장히 젊지요. 1433년부터 1499년 그쵸? 뭐 한 몇 살 차이가 나? 한 80살, 80년 후의 인간인데 플라토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 피렌체 하면 메디치 가문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메디치 가문의 의사였어요. 시였었고 또 아버지의 권위로 의학과 철학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부했대요. 그쵸? 여기 그리스 정교의 또 그리스어. 그래서 1482년 플라톤 전집. 그쵸? 플라토가 피렌체에 온 거 뭐 1439년인데 그로부터 한 40년 이후에 플라톤 전집을 그쵸 그리스어로 된 플라톤 전집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정교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쵸?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암튼 지중해 연안, 또 그리스, 터키의 권역은 그리스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또 1459년 코시모, 이 코시모가 메디치 가문의 2대 수장인데 굉장히 이때부터 발전을 하죠. 부자가 되죠. 코시모의 별장에 여기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피치노는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보다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나이상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482년 플라톤 전집을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며 1459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서 운영했다라는 거. 자, 1439년과 1459년을 한번 보죠. 한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그 후에 플라톤 전집이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디치 가문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2대 총수 뭐 재벌이자 뭐 재벌이 왕족은 아니니까 재벌이니까 총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코시모라는 사람 그쵸? 코시모 데 메디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메디치 가문 피렌체인 것도 알고 그 중에 2대 총수 코시모를 볼게요. 1428년 40살의 나이로 메디치 가문을 이어받은 이게 2대 총수예요. 코시모. 저 1389년에서 1464년까지 살았어요. 코시모가 40살 때 메디치 가문을 받을 때는 1428년이죠. 그쵸? 그 다음에 플라토가 왔을 때가 1439년이니까 콘스탄티노플이 거의 망하기 직전에 보다 한 10년 전 1439년보다 10년 전이고 그때 코시모는 40살의 나이로 메디치 가문을 이어받았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이태리도 좀 복잡해요. 자세한 거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교황 유게니우스 4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1434년에는 자 밀라노가 그쵸? 로마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침공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태리는 중앙집권적인 왕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거죠. 도시국가죠. 뭐 밀라노, 피렌체, 그쵸? 또 베로나, 또 어디가 있을까요?
베네치아. 그쵸? 무역을 많이 할 베네치아가 있어야 되고, 그쵸? 제노바는 서쪽의 항구, 동쪽의 항구는 베네치아, 베니스. 하여튼 이런 데가 다 도시국가고, 자금이 많고, 그 권력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밀라노가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교황이 도망 온 거예요. 어디로? 피렌체로. 그 다음에, 요런 시점에, 1434년에 밀라노가 로마를 침공했다고 했죠. 자, 그 시점과 또 1437년까지예요.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죽는데, 요 죽기 전까지 또 이 교황을, 유게니우스 4세를, 굉장히 몰아붙인다는 거죠.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8년간 피렌체로 도망을 왔고, 그때 로마에는 또 어떤 대립교황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교황을 내세웠죠. 근데 누가 진짜냐? 누가 정통성이 있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이하였던 도망온 유게니우스 4세의 교황을 8년간 피렌체로 살게 하여서 이 코시모는 어떤 정치적 영향을 과시합니다. 어떤 교황청과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거겠죠. 또한 유럽 대도시 16개 은행을 내요. 그야말로 대기업 총수가 됩니다. 자, 근데 피렌체의 코시모도 또 플라톤과 관계가 있어요. 플라톤주의자라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은 이런 대기업 총수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아로 패션 하면 안 되겠죠. 한물간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고 아주 프렉시한 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럽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 그쵸?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로부터 그쵸? 어떤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스콜라 철학이 근간이 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어머니 기억이 나시겠지만 저 철학은 뭐 신학의 신여이다. 어떤 신학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철학을 뭐 신여와 같이 쓴다.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쵸? 그때 철학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꿈꾸는 코시모, 40살의 코시모는 난 뭔가 달라야 돼. 전 세대와 달라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올드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스콜라 철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르다 보면 플라톤을 새로 재조명이 되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초월적이다. 아까 더 원, 이데아. 또 뭐 감성적이다. 감성적 직관. 또 창조적 영감을 중요한 플라톤주의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렌체 코시모 메디치가 플라톤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요. 플라톤이 가르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상을 자기가 고민하던 중에 플라톤주의에 주목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부자예요. 그럼 어떤 행동으로 뭔가 액션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볼게요. 자, 이렇게 플라톤주의자가 된 코시모는 자, 50세. 그쵸? 50세면은 아까 1428년에 가업을 물려받았고, 자, 50세면 1439년이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1439년. 그쵸?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플라토가 왔다 그랬죠. 자, 1439년 한번 써볼게요. 50세 1439년. 자, 플라토 이름 게미스투스 플라토 이름 기네요. 자, 콘스탄티노플에서 플라토와 교류하고요. 또 이렇게 플라토가 한 5년 정도 머물렀다고 했죠. 6년 머물렀나요? 그쵸? 39년에서 40은 6년 머물렀는데 한 6년 동안 교류한 거예요. 그쵸? 1439년 플라토와 한 6년 정도 교류해가지고 그쵸? 50세부터 56살까지 근데 뭐 플라토가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또 한 4년 후에 60살 때는 그 피치노 그쵸? 굉장히 어리다 그랬죠. 나이 차가 많아요. 26살의 피치노에게
피렌체 플라톤 아카데미를 네가 원장을 해라, 수장이 되라라고 맡겼는데 요 플라톤 아카데미 요 집은 뭐냐면은 피렌체에서 뭐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카레지라는 그런 마을에 메디치 별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메디치 빌라 데 카레지, 그쵸? 델 카레지. 카레지에 있는 메디치 빌라가 별장이 뭐냐면 실은 피치노가 수장이 된 플라톤 아카데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치노가 코시모가 어떤 플라톤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액션 플랜으로 그쵸? 피렌체 플라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수장을 피치노한테 시키는 거죠. 피치노는 또 그리스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플라톤 전집을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next. 자, 이런 피렌체의 그 인문학자들과 교류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에 예배당 그림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 피치노. 피치노는 아시죠? 코시모의 후원으로 그리스어를 등통해서 플라톤 전집을 번역한 사람이고, 또 여기 란디노, 그 다음에 폴리치아노. 이태리로 가니까 다 노로 끝나요. 여기는 젠틸레, 데 베키. 데라는 거는 우리 뭐 루드비 반 베토벤 할 때 반. 그 네덜란드 사람 반이라고 그러고요. 독일은 폰이라 그러죠. 폰. 뭐 지휘자로 하면은 음악으로 하면 뭐 헤르베르트 폰 캐란에서 온 from이에요. 여기는 데 베키. 뭐 베키 가문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어요. 뭐 베키라는 동네에서 온 젠틸레. 뭐 베키 가문의 젠틸레. 뭐 이런 식으로 된 이름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인문학자들이 플라톤 아카데미의 인문학자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거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 코시모 메디치는 플라톤주의자로서 피렌체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우고 이런 피렌체 인문학자들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피렌체 르네상스의 어떤 근간은 그죠? 메디치 가문이라는 건 알지만 메디치 가문의 어떤 흐르는 신사고, 신사상은 플라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태리의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자,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에 있는 거의 모든 뭐 인문학자 예술가들은 메디치 가문이 후원을 했지만, 메디치 가문의 수장들의 나이와 생물 연대와 비교해서 활동이 겹치는 르네상스 예술가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 코시모의 생물 연대를 이렇게 보시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뭐 최초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때 코시모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쵸? 사람은 브루넬레스키가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1377년부터 1446년 코시모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 두오모라 그러죠. 자, 두오모는 집이란 뜻이고요. 자, 보통 성당을 두오모라고 합니다. 저 친근한 말로 두오모예요. 그 피렌체 두오모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입니다. 피오레는 flower. 그러니까 꽃과 같은 산타 마리아 성당이란 뜻이고요. 자, 그 돔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1439년. 누가 왔죠, 이때? 플라토가, 그쵸? 피렌체 공의회를 하면서, 그쵸? 로마 카톨릭 피시논 그 교황이 피렌체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때 권위를 위해서, 그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어떤 대사들, 그 성직자들이나 그런 뭐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이 델리게이션으로 온 거죠. 그때 실제로 피렌체 대성당에는 뚜껑이 없었어요, 지붕이. 자, 이 돔은 두오모가 아닙니다. 돔은 돔 지붕이에요. 자, 돔을 설계했던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예요. 자, 코시모가 딱 40살이 돼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자, 물려받고, 그쵸?
그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것이 40살, 그 다음에 교류를 한 시점에, 플라토와 교류를 한 시점에 브루날리스키에게 그 피렌체 두오모의 도움을 설계하라고 한 거. 자, 이게 1439년이에요. 자, 로렌초 메디치는 코시모의 손자예요. 아들은 아니고요. 자, 이때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절정기인데요. 그 보티첼리가 또 기억은 나실 거예요. 물론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뭐 그런 분들보다는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또 로렌초가 살았던 시대는 보티첼리가 많이 활약을 했어요. 그렇죠? 1449년인데 1445년, 1510년. 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 아주 유명하죠? 요거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1486년 하니까 아까 피치노가 그쵸? 플라톤 전집을 한 게 1482년. 아, 보티첼리는 피치노가 플라톤 전집을 그쵸? 한 50살 때 전집을 라틴어로 번역할 시점에 화가이고 그쵸? 그 시점에는 로렌초. 그러니까 피치노는 코시모에 의해서 발탁됐죠. 매우 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피렌체 르네상스의 그 완전히 전성기 때는 피치노도 한 50살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연도와 맞춰서 한번 보는 거죠. 보티첼리는 피치노가 50살 때 1486년, 1482년 그때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절정이고 로렌초 메디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는 어머니가 면제부로 판매를 시작한 그런 교황으로 알고 있지만 로렌초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오반니 메디치가 원래 뭐 속세에 있을 때 이름이에요. 지오반니 메디치가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자, 그러면 교황 레오 10세는 뭘 했냐면은 미켈란젤로하고는 피렌체에 있을 때 친구예요. 물론 후원을 했겠죠. 로렌초가. 근데 생년월일도 같고 친구였고요. 또 라파엘로는 약간 동생이지만 교황 레오 10세가 아꼈던 그런 화가는 라파엘로예요. 그래서 이 면제부는 왜 판매가 시작됐나요?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의 어떤 증축, 화려하게 새로 세우는 거죠. 증축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브라만테가 어떤 건축을 맡고 있었는데 브라만테도 죽어요. 교황 레오 10세가 어떤 그 교황이 돼서 그 재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임명 기간 동안 그때 브라멘타가 죽자 라파엘로한테 그 총 감독권 책임을 다 맡길 정도로 아끼는 그런 예술가였고요. 미켈란젤로는 친구였기 때문에 실제 로마로 부르지 않고 로마에서 활동을 하죠. 피렌체로 보냅니다. 예, 그래서 피렌체의 어떤 또 성당의 파사트 입구 쪽 입구의 어떤 그 건축 디자인을 맡기는 걸로 보내고요. 자, 교황 레오 10세는 지오반니 메디치이고 라파엘로 굉장히 아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피렌체 플라톤 아카데미 또 피렌체 르네상스 거기에 흐르는 그 철학의 근간이 어떤 신사상의 근간이 플라톤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 토크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머니들도 플라톤 하면은 그냥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그쵸? 플라톤의 어떤 그 우주관을 볼 때, What is Universe를 할 때는 입체가 나오고, 그쵸? 입체기학. 그 당시 또 플라톤이 살았을 때 굉장히 패션한 그런 프레시한 그런 학문이었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학자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플라톤이 15세기에 다시 재림한 거는 프렌체였고 메디치 가문이었고 르네상스였다. 그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렌체 플라톤 아카데미가 왜 수학이냐고 하면 플라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렌체의 르네상스는 플라톤과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강의는 내용은 다 끝나고요. 이제 수학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라파엘로는 교황 율리오 2세의 요청으로 1510년에 아테네 학당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림 속 인물 중 망토를 입고, 이거 빨간 망토죠. 혼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는 인물은 바로 플로티누스. 맨 앞에서 그쵸? 네오플라토니즘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게 플로티누스의 사상입니다. 플로티누스는 204년에서 270년 3세기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플로티누스 업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리코폴리스 출신의 플로티누스. 리코폴리스 하니까 현재는 이집트 아슈트라는 데인데요. 한번 보면 이집트 지도에 딱 중간만 자른 거예요. 여기 북쪽에는 여기 북쪽 카이로가 있겠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250km 떨어진 데가 아슈트이고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200m 떨어진 룩소르는 좀 아시죠? 그 다음에 아수안댐도 기억이 나시죠? 자, 나일강이 아프리카 여기 중부 이집트에 보면 남쪽은 고원지대일 거예요. 그죠? 이쪽이 높고요. 이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나일강 하류. 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일강 하류 쪽이 낮은 쪽이에요. 그쵸? 카이로는 나일강 하류에 있고, 아수안댐, 요쪽이 저수지이자 큰 저수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댐이 있고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카이로를 흘러간다는 거. 자, 어휘했던 아슈트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250km 있고요. 거기서 또 한 200km 가면 룩소르가 있는. 자, 이쪽이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번성했어요. 리코폴리스인데 그리스라기보다는 로마가 더 내륙으로 진군해서 로마 시대 때 좀 발전한 리코폴리스 출신의 플로티누스는 알렉산드리의 스승 얘기하는 거예요. 암모니우스 사카스부터 뭘 배워요? 플라톤 철학을 배워요. 가르침을 받고 플라톤 철학의 해석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시조, 그쵸? 자기가 뭘 세운 건 아니고 어떤 플라톤주의에 관심을 많이 갖고 플라톤 철학 해석자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플로티니스의 사상은 이 3세기부터 15세기, 실제 중세 시대에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3세기 시대에는 굉장히 핫한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자, 플로티누스의 저술은 엔네아데스. 자, 엔네아가 9이란 뜻이에요. 이게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 10이라는 거 십진수에서도 9 더하기 1이 돼서 한 자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그 자연수는 뭐가 있는 건가요?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 거예요. 그쵸? 십진법에서 그래서 0에서 9까지라고 하지 10이 달리 있는 건 아닙니다. 어휘했던 9, 엔네아는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생각했대요. 그쵸? 그래서 플로토니스의 저술은 이 9권씩 묶여가지고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엔네아데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플로토니스의 저술을 엔네아데스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전해주고 있고요.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플라토니스의 저술은. 그의 사상은 후기 고대. 그쵸? late antiquary. 그쵸? 고대의 완전 후기, 3세기. 그쵸? 중세가 5세기부터 15세기라고 배우죠. 세계사 시간에. 자, 3세기에서 굉장히 핫했고 중세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에서는 피렌체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로티누스의 어떤 사상을 19세기에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한 거는 플로티누스가 살아있을 때 나는 신플라톤주의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19세기 독일 역사학자들이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네오플라토니즘으로 명명한 겁니다. 그리고 피렌체 르네상스의 인문학자 영향을 준 피치노, 그죠? 피치노는 또 플로티누스의 개념을 빌러 플라톤을 재해석한 플라톤주의자가 되는 거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어떤 해석자가 되는 거고, 그쵸?
피치노는 플라톤 자체 오리진이 단절된 상황에서, 그쵸? 콘스탄티노폴리스로부터 플라톤 학자들이 들어오니까 플라토라는 사람, 플라톤을 뭐지? 라고 그리스어로를 가지고 번역을 라틴어로 하는데, 그쵸? 참조한 사상이, 그쵸? 플로토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토니스를 빌어서 플라톤을 재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저변에 깔리는 그 플라톤주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핵심은 코시모 메디치의 재력과 플라톤 철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피치노의 플라톤 철학 라틴어 번역, 그쵸? 코시모가 키운 피치노, 그리고 필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를 통한 인문주의자의 교류 세 가지죠. 코시모 메디치, 그 다음에 코시모 메디치가 키운 피치노, 그리고 코시모 메디치가 세운 플라톤 아카데미, 이 삼박자가 쭉 흘러가서, 그쵸? 어떤 이탈리아 르네상스 핵심이 되는데, 이 라파엘로는 생물 연대로 보면 로렌초 메디치, 이탈리아 르네상스 꽃을 피웠을 때 메디치보다 한 5살 어리죠. 그쵸? 그리고 로렌초 메디치, 그 다음에 로렌초 메디치 아들, 라파엘로 아들뻘이죠.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보다 정확히 한번 볼게요. 그쵸? 교황 레오 10세 1475년인데 1483년 8살이군요. 그쵸? 라파엘로는 레오 10세보다 8살 어리고, 그쵸? 계속 이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로렌초, 그 다음에 지오반니, 그쵸? 쭉 연결되어 있어서 또 지오반니 메디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플로티누스를 아테네 학당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을 뿐더러 오른쪽에 중심은 아니나 왠지 홀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신비감을 주는 그런 어떤 포지션으로 그렸을 수밖에 없는, 즉 라파엘로도 네오플라토니즘, 또 플라톤주의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다뤘던 그 수학 토크의 주제는 고대 그리스인데요. 그 15세기 라파엘로를 통해서, 아테네 학당을 통해서 또 히파티아나, 그쵸? 플로티니스, 그쵸? 까지 좀 더 후단에 있는 인물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의 수학 토크, 마침 또 강의도 30강으로 마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1단락 짓고요. 또 아테네 학당을 보니까 철학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또 인문 토크도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시 공지하고요. 일단 수학 토크 30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